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특집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요동치고 있는 세계 질서를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느 지점,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가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제국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6일 월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시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설 특집 함께해 주실 네 분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연세대 최종건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하상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회대 인문융합자율학부의 이남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녹음 시작하기 전에 네 분이 잠깐 사담을 나눌 때 무슨 학술 토론 주제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시간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국주의라는 용어부터 한번 좀 먼저 정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분이 좀 정의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하상욱 선생님. 서로 미루는 분위기인가요? 서로 미루는 거. 뭐 사전적인 정의 몇 가지 준비해 온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이제 제국주의는 뭐 한 국가 혹은 이제 다른 지역 나라에 대해서 권력과 지배력을 확대하는 국가 정책, 뭐 활동 이념 이런 걸 말하고, 이제 직접적인 영토 획득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통제와 영향력의 확대까지 포함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정의를 내리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특정 정치 체제가 이제 다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를 지배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노골적으로 수행하는 작업들, 뭐 이런 걸 이제 제국주의적인 행보다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사전적인 정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화두로 신제국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꺼내던 이유를 아마 우리 촌철님들도 대충은 좀 아마 좀 짐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 뭐 베네수엘라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해 오지를 않나, 그린란드 내놓으라고 하지를 않나. 일단 뭐 미국의 행태부터가 상당히 지금 제국주의하고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의식 때문인데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게 정말 과거의 제국주의와 지금의 제국주의가 정말 뛰는 양상들을 비교해 볼 때 이걸 제국주의로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는 뭐 여러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제국주의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국주의 지배 스타일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19세기, 20세기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가 과거에 다른 식민지 영토를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한다면요. 지금 이제 뭐 새로운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종속을 통해서 이제 제국주의를 만들어가는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그런데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들여다본다면 과거와 지금의 제국주의가 좀 공통점이 닮아 있다라고 한다면 군사력의 사용에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공통점. 예, 공통점. 그러니까 소위 과거에는 식민지 열강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이제 영토를 뺏기 위해서 군사력의 유지가 필요했는데, 네. 이제 지금 현재로는 뭐 영토의 쟁탈전이라기보다는 어떤 미국 중심의 패권을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의 사용이 이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고전적인 제국주의와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고전적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팽창시키기 위한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영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이제 지금 신제국주의 같은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이 신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장벽을 세우고 이민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그죠? 그렇네요. 예, 맞고 그러면서 장벽을 세우는 것으로 출발해서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영토 밖에 있는 어떤 자기한테 필요한 영토라든지 그리고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군사력뿐만 아니라 뭐 경제력이나 다양한 방법, 뭐 매입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확장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또 명백하게 영토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이 과거의 것이었다면 이제는 지금은 자기 영토를 확고히 굳건한 경계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밖에 자기한테 필요한 지역들을 점령해 나가는 방식이 지금의 제국주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양상은 좀 달라도 제국주의적 속성은 그래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제국주의로 규정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좀 역사적으로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제국주의 문제 얘기할 때 약간 이제 제국과 제국주의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건 되게 오래전서부터 있었던 현상이고 우리가 이제 제국이라고 보통 하면 중화제국 얘기도 나오고 오토만 제국이나 더 올라간 제국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의 제국들은 사실은 되게 광범위한 영토의 통치를 했는데 그 내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 대한 자율성들을 존중하는 방식의 통치. 물론 시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그래도 다문화적이고 좀 포용적 질서, 위계적이긴 했지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제국주의가 우리가 보통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이제 국민국가가 출현한 이후에 지금 우리의 그렇죠. 이 국민국가의 해외 팽창 양식으로서 이제 제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저는 역사적으로 보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팽창할 때 국면을 보면 이제 국가가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지배를 이렇게 꾀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는 이제 그런 도덕적 규범이 이제 그렇죠. 정당화될 수가 없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각국의 지배 방식들을 직접적인 어떤 주권을 직접 뺏는다라든지 군사를 직접 파견해서 그 행정력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독립은 됐죠. 법적인 독립은 됐지만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들을 좀 가지고 있었던 시기다. 2차 대전 이후에는. 근데 그 시기를 꼭 미국이 그런 지배를 세계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미국 제국주의라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상당히 논란이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뭐 베네수엘라에 대한 행태라든지 그린란드에 대한 행태는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주권을 뺏겠다라는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양상은 아주 우리가 고전적으로 봤던 제국주의의 어떤 양상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것이 세계 글로벌리 보편적인 현상이 될 거냐 아니면 지금 미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이냐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조금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면 다른 나라 이해까지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뭐 휴전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영토 할애하라. 지금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금 쟁점이지 않습니까? 이건 오히려 원조인 모습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특정 국가의 특정 영토를 무력을 동원하여 국제 규범을 무력화시키면서 이 현상 변경을 한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 사실 제국주의적이냐 아니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이 분석의 개념이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건 침략 혹은 야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참 2026년 우리 AI 뭐 로버트 뭐 우주 뭐 요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신제국주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마 이 특히 냉전 기간에는 제국주의는 일부 이론가나 좀 소위 리버럴한 쪽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대신 그 제국이란 용어보다 패권이란 용어가 이 많이 사용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패권을 구성했고 소련이 패권을 구성했고 또 냉전이 끝나고 나니 혹시라도 중국이 또 다른 패권을 구성할지 모르니 미국이 견제한다. 뭐 이런 식의 담론이 펼쳐지다가 트럼프가 두 번째로 등장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진 거죠. 생각을 해보면 조지 W 부시 시절에 그러니까 2001년 9.11 테러가 발생되고 나서 이라크를 침공했었을 때도 아니 미국이 어쩌면 저렇게 할 수가 있어라고까지 비판을 했지만 제국주의 논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니었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양상이 한 정권이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푸틴에 연결되어서 미국 어떻게 한 패권을 소위 책임감이 있는 패권이라고 믿었었던 미국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그리고 실망감이 중첩이 되면서 저거 신제국주의 아니야? 그리고 경제 부분까지 엮여다 보니까요. 제국주의의
전형적인 저는 그 개념의 핵심은 이 강제성인 것 같아요. 근데 강제성은 군사력을 통해서 하는 거고 그 귀결은 영토적 확장인 건데 지금은 아니 트럼프가 그린랜드까지 달라고 캐나다를 51번째라고 하니 이게 농담과 진담이 구분이 안 되니 이걸 다 신제국주의에 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은 이제 그 실행까지는 안 갔으니까 베네수엘라 빼고는. 근데 제가 하나 다른 나라 얘기까지 한번 여쭤보고 종합을 했으면 좋겠네요. 중국 같은 경우가 남중국해에다가 이건 알박기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인공섬 만들어다면 여기는 우리 땅 하는 것도 있고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뭔가 저기 뭐 차관 이런 거 제공했다고 못 갚아? 그러면 광산 내놔, 항구 내놔. 그럼 이 행태는 또 뭐 어떻게 규정? 이 성격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중국이 이제 영향이 커지니까 네.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이제 논란을 지금 많이 부르고는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해외에서 하는 행태는 약간씩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 문제는 그게 어떤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원래 건국 이후서부터 거기는 자기 영토라는 것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것이고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걸 부당하게 미국의 영향력에 의해서든지 자신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은 자기 정당성 논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쉽게 하면 그 하고 있죠. 팽창이 아니라 수복이네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도 사실은 그런 각도에서 중국이 이제 접근하고 있는데 남중국해 문제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단히 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어서 그것이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팽창하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남중국해 도서가 그 무인도 암초 이런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3, 40개 돼요. 남중국해에만 해도. 거기를 베트남도 많이 장악하고 있고 중국도 좀 장악하고 있고 타이완도 장악하고 있어서 거기는 일종의 영유권 분쟁 문제의 속성들이 이제 좀 강하다고 보이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새로운 어떤 양상, 새로운 제국주의 양상으로 설명해야 될지는 조금 저는 좀 의문이 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문제도 제가 이제 이 중국 문제에 대한 뉴스는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서구적 시각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아프리카 문제도 분명히 이게 경제적 진출하니까 이익 갈등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빚을 못 갚았었을 때 당연히 빌려준 입장에서는 그 빚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국제에서. 그럼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포지티브하냐 네거티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아프리카의 아프로 베로미터라고 하는 그 싱크탱크에서 한 조사가 작년 조사에서는 한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그래요? 답을 해요. 네. 그 순서가 보면 제일 나쁜 그 영향력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아주 옛날에 식민지에 대한 기억이 아프리카에 강하게 남아 있는 거죠. 옛날 우리 땅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도 있어서 중국이 분명히 영향력을 팽창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제국주의적 양상으로 딱 규정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러니까 우리 이남주 교수님 말씀에 짧게 보태면 중국에서 외교부 부장이 새로 임명되면 혹은 한 해가 새로 바뀌어서 이게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거기 외교부장은 아프리카를 맨 처음 방문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동맹 전통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외교를 시발로 해서 그 한 해의 외교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아프리카에 직접 가서 보면 유일하게 식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강대국이 중국인 거죠. 아까 유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은 자신들의 지금 오늘날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유럽 제국주의자들 그리고 미국 식민주의자들 이렇게 되는 거기라 좀 뭐라 그럴까요? 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아프리카는 아까 그런 뉴스만 소비하다 보면 아프리카는 다 반중일 것이다. 이렇게 가서 아프리카를 보고 하면 상당히 잘못된 어떤 판단과 행태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근데 거죠. 제국주의를 판단할 때는 저기 이게 친미냐 반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과 친하게 감정을 느끼냐
아니면 우리가 거기에 반대하느냐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들여다보면 중국이 아프리카를 대하는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유엔 지금 가보면 28%의 투표가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가장 그쪽에서 많은 지지를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중국이 아프리카에 어떤 뭔가 인프라를 제공하거나 이런 방식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인프라 같은 걸 제공할 때 그냥 인프라를 자금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노동력까지 다 가요. 노동력까지 다 가서 거기를 다 지어주고 온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기술력의 이전이나 그리고 노동력의 고용 창출이나 이런 효과가 전혀 없는 방식으로 아프리카에 뭔가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제국주의적인 어떤 방식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대한 오해도 있겠지만 중국이 지금 현재 바깥에 이제 특히 아프리카나 이 지역 그리고 남미까지 솔직히 말하면 더 포함해서 제가 정말 저 과테말라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있었거든요. 그 가테말라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 남미에서는 갈라파고스를 중국이 상기시 않을까 그것도 걱정하고 있다고 그런 말까지 해요. 그게 정말 저는 가능한 일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경제적 종속이 심해졌다는 거죠. 자기들이 봤을 때도. 예, 그래서 그 종속이나 이런 측면을 들여다볼 때는 저는 중국도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지금 아까 뭐 우리 최종공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제국주의란 말보다는 원래 패권이라는 말을 더 선호해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냉전 패권주의라는 말을 이제 다시 쓰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그런 구도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건 또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냉전 패권주의라는 용어를 씁니까? 그래서 그래요? 우리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신냉전 패권주의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듣긴 하는데 뭐야 이거? 그럼 이거 뭐야? 제 이제 뭐 국제정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하나는 지금 이제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그냥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1990년대 초에 공산권이 붕괴한 이후 한 30년 동안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뭐 미국도 문을 닫고 있고 러시아는 팽창하려고 그러고 중국은 예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국력이 세졌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일극 체제는 가고 마치 그 서방구 웨스턴 헤미스피어에서는 이제 미국이 뭐 패권을 장악을 하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뭐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 유럽에서는 뭐 러시아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뭐 세력권이라는 표현을 써서 spheres of influence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뭐 전 세계가 이제 3분화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는 있는데 세력권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어요. 예. 근데 사실 조금 약간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과연 지난 30년의 행보랑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다른 거냐. 특히 이제 미국의 행보가. 뭐 예를 들어서 지난 30년 동안의 그 사건들을 보면은 최종공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조지 W 부시 때 뭐 아프가니스탄까지 간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빈라덴 잡겠다고. 근데 갑자기 틀어가지고 이라크를 가는 거. 이거는 사실 그 당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일이고 그걸 뭐 일각에서는 또 미국이 드디어 또 이제 본심이 드러나갖고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얘기가 그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의 경제권을 장악한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그렇죠. 달러 중심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이거는 제국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2022년에 침공을 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이례적으로 보이는 이제 극단적인 행태들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구나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용을 좀 찬찬히 뜯어보면은 지난 30년 동안 강대국 특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도라는 거는 뭐 그때는 지금이나 제국주의적이긴 한데 뭐 이제 자국 이익을 위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팽창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다른 나라를 좀 억압을 하고 근데 지난 30년 동안은 좀 우아한 방법으로 그렇죠. 좀 저강도로. 뭐 그리고 포장을 잘한 거죠. 그렇죠. 뭐 이제 규범에 기반해서 우리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싸우고 이러면 안 되니까는
규범을 만들자. 근데 그 규범을 틀을 제공을 해주는 거는 미국이었던 거고 거기에 많은 나라들이 동참을 해서 뭐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네. 이쁘게 보인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걷어낸 게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 안 해 이제. 그냥 우리는 그냥 예. 겉모습 다 보일래. 네, 이 차이일 뿐이지 사실 근본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연속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국가 이익이라는 게 특히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국가 이익이라는 게 정말 국가 이익인지 사익인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밖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지금 나토가 동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정치학자 입장에서 러시아가 위협을 받은 거냐, 푸틴이 위협을 받은 거냐. 오. 예.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럼프가 여러 가지로 그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그린란드 뭐 소유권을 주장을 하질 않나, 뭐 심지어 우리나라의 그 미군 기지 위치도 예, 거기도 뭐 이제 소유권을 잠깐 요구한 적이 있고 뭐 베네수엘라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위한 건지 아니면 트럼프와 그 가족과 친지의 사익을 위한 건지 이거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뭐 과거에 우리가 제국주의를 들여다보면 과거의 제국주의 역사에서도 국가 이익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그 통치 세력들의 이익들이었어요. 사실 이게 제국주의가 말기에 이르게 되면 제국주의가 사실 그 식민지가 유지 비용이 너무 높아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별로 이익이 남는 장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를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건 뭐냐?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지배층의 계층의 이익에서 보면 그게 계속 이익이 됐던 거예요.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 제국주의를 들여다볼 때 만약에 우리가 지배층이나 그들의 사익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구분한다고 한다면 과거에도 좀 비슷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그 이제 연속성도 있지만 약간 구조 변화도 지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제일 큰 구조 변화는 결국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사실은 그 동력이 엄청나게 약화돼서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내에서의 어떤 질서가 균열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를 보면 그래서 제가 제국이랑 또 구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 시대에는 전 세계 헤게모니를 특정 국가가 장악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력권으로 다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2차전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저게 균열이 생기고 그 이익들을 분할해서 이제 자기 이익들을 구성하기 시작을 하면은 일종의 블록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블록 내에서 트럼프는 자기 블록을 서방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직접 통치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배경들은 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거죠. 이 교수님이 그러니까 왜 최근 들어서 이런 현상이니까 새로 나타났느냐 내지 도드라지느냐 이 어떤 배경을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두 번째 그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시선집중 설 특집 3부작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신제국주의 시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공회대의 이남주 교수,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 서강대 하상은 교수, 연세대 최종곤 교수 네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교수님이 잠깐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배경을 지금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해 주신다면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세계화 말씀하셨고 신자유주의 뭐 관련 언어가 있겠지만 여기서 사실 본질적인 질문은 왜 미국에서 트럼프가 두 번이나 당선됐느냐에 있지 않겠어요? 그게 뭐 어렵게 얘기해서 뭐 미국이 국제 규범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이런 말이 있겠지만 왜 트럼프와 같은 인물이 두 번이나 당선됐느냐라는 것은 미국의 사회적 변화 그 사회적 변화에서의 핵심은 세계화라고 했더니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특히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저소득층 그리고 도심에 살고는 있으나 혹은 외곽에 살고 있는 미국 국민들조차도 아니 왜 소위 아시아는 중국은 한국은 일본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왜 나는 왜 못 살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리고 뭐죠 그 자유주의나 세계화가 당연한 논리라고 주장하는 엘리트들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것을 잘 캐치한 트럼프 대통령 세력이 소위 마가라고 표현되는 세력들이 두 번이나 집권한 거 그 세력들은 더 이상 패권 유지 이렇게 못해. 소위 리버럴 헤게모니, 자유주의적 패권 유지 못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 미국이 원하는 것, 미국을 소위 퍼스트로 만들기 위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할 거야. 그거에 대한 귀결로 여기저기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유지하고자 했었던 자유무역 체제도 붕괴되는 것 같고, 그렇죠. 동맹 질서도 붕괴되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귀결로 거래적이고 강압적인 질서가 도래하니 이거 신제국주의 아니야? 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소위 이남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제국 내의 사회 변동이 되게 중요해 보여요. 뭐 세계화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세계화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미국 주도 중심의 질서였고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해서 만든 질서였고, 그렇죠. 대처와 레이건이 만든 질서였고,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상당히 많은 이익을 갖다가 이 두 국가를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에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국제 협력 체제가 정말 안정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 세계화에 올라탔던 중국이 부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중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기 전까지는 이게 괜찮았는데 중국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미국이 이 협력 체제가 오히려 우리한테 족쇄인데 라는 것들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 족쇄를 이제 떨치고 싶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족쇄를 떨치고 싶었을 때 최종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화의 이익이 미국 국민의 이익의 차원에서 보면 이게 단순히 저소득 노동자들에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중산층에까지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중산층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중산층이 이거 우리한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그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트럼프 같은 인물들이 그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갖다가 동원할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당선되면서 이 틀들이 하나둘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 뭐 시장 개방, 국경 개방 이런 것들이 이제 거하고 자국 어떤 그 국익 중심, 반이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올라오는 걸 보면 이 현상은 결국은 신자유주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것이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하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네. 지금 이제 두 분 최종권 교수님이랑 김한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유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열매를 따먹지 못했던 중산층 혹은 이제 그 하층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컸던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2008년 그 금융위기를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저지른 이제 대기업들 은행들은 살려주고 그리고 거기 어마어마한 세금을 이제 붓는 걸 이제 보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있었던 거는 사실인데, 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까지 지금 이야기한 고기까지, 그러니까 중산층이 세계화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미국이 변했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샌더스 바이든을 더 지지해야 돼요, 미국 국민들이. 왜냐하면 특히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2008년 금융위기 이전서부터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민 받아들였더니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힘들고, 네. 자유화해서 세계화한다고 그랬더니 보면은 부자들만 더 많이 얻어가고 실질적으로 중산층 이하에는 가는 게 없기 때문에 미국 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뭐 2000년대 초반서부터 버니 샌더스와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표가 몰렸어야 맞는 거죠. 근데 왜 트럼프냐? 트럼프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뭔데요, 그게? 인종차별주의죠. 그러니까 이민을 막겠다라는 게 사실 보면은 경제 논리로 봤을 때는 미국이 불법 이민을 막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원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이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대기업 사람들이에요. 왜냐? 불법 이민자는 첫 번째 싸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두 번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법 이민자는 노조를 못 만들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네. 그렇죠. 네. 어떻게 만들어요, 노조를. 그렇죠. 파워가 전혀 예. 없는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미국의 노조가 생각보다 상당히 셉니다. 예, 분야에 따라서는. 이게 상당히 우리만 뭐 강성 노조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미국 가 보면은 우리보다 더 강성 노조들이 있어요. 노조 없지 싸지? 그럼 당연히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2000년대서부터 계속 추이를 보면은 이민 정책 추이를 보면은 대기업 종사하시고 계신 CEO들이 계속 로비를 합니다. 국정 닫지 말라. 왜냐면 우리가 싼 노동을 갖다가 노조도 만들지 못하는 애들 갖다 써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왜 그 문을 닫아가지고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노동력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논리로만 보면은 사실 지금 이제 이야기한 내용들, 그러니까 자유무역을 하고 그리고 국경을 해방해서 이민자를 받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들 경제 행위자들이 원했던 건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되고 2024년에 다시 당선이 되는 그 배경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제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민자가 미국의 정체성을 해치고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문화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인종차별적인 메시지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예, 그게 결국에는 선거에서 트럼프에게 승리를 가져다 두는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우리가 러시아나 그 중국까지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나라의 특성도 좀 함께 살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러시아의 푸틴은 왜 그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이것도 신자유주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지배적인 설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아시다시피 나토의 동진설. 그래서 위협을 받았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근데 순위 안보 이유고. 미국에서 미어샤이머 류가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책임의 반은 서방에 있다라는 걸로 기결이 되는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의 집에서는 러시아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었다. 여기서도 정체성이 나옵니까? 돈바스, 돈네츠크 위로 쪽이 어차피 소위 러시아어로 하는 슬라빅, 소위 러시아 계열들이 지배하고 있어서 소위 구토, 옛날의 영토를 복원하는 하나의 프로젝트다. 거기도 수복이네. 네, 그래서 여기 두 개를 보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논의했던 그 미국 사회 변화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원래 우리 거였어라고 하는 예. 그 소위 슬라빅의 담론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요건 좀 제국주의에 갖다 놔야 되나라는 논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단 이것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건 그전에 뭐 여러 비슷한 이유도 있었지만 이것 때문에 강대국의 약소국을 무력을 동원해서 유엔 헌장을 뒤집어 엎으면서까지 하는 강대국의 이 폭력성이 드러나는 시초가 된 건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 이런 뉴스를 소비해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그린랜드, 트럼프의 베네수엘라는 좀 그렇게 확 충격적으로 안 다가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중국의 티벳 뭐 그렇죠. 이런 것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워낙 좀 된 얘기다 보니까. 네. 중국의 경우는 어떻게 보니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조금 연결해 갖고 한번 하나 더 얘기하면은 네. 그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태도는 중국이 지금 상당히 다르잖아요. 미국이랑. 그렇죠. 거기는 수혜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이제 그 되게 유명한 그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그 코끼리 그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코가 위로 올라와 있고 등이 올라와 있고 목이 떨어져 있고 꼬리가 쭉 내려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90년대 초반서부터 2000년 10년대까지의 그 소득 수준별로 세계 소득 수준별로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슈퍼 리치들 코가 쭉 올라와 있는 여기가 제일 많이 증가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증가한 게 약 20%에서 70% 사이에 있는 등이에요. 그리고 목이 쭉 내려와 있습니다. 거의 증가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미국의 중산층이나 유럽의 중산층은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시기에 거의 소득 증가가 없었다고 보고 최빈곤층들은 또 글로벌 수준의 최빈곤층은 거의 소득이 저하하는 이거니까 그 등 부분이요. 그 한 30%에서 한 50% 사이 제일 많이 소득 증가한 데가 중국. 그리고 이제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미국의 보호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맞아. 국제사회의 안전을 우리가 유지한다. 국가의 어떤 그리고 사실 최근에 중국이 트럼프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요. 유럽이랑 지금 합의하는 내용 중에서도 중국이 제일 안정적 역량이다. 이걸 되게
부각시키고 옛날 있습니다. 미국이 하던 소리. 네, 미국이 했던 얘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그럼 제일 안정적인 역량이냐? 그럼 아까 김만권 교수께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또 행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은 자원을 수탈하고 그 인프라를 가가지고 뭐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작년에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글로벌리 헤게모니를 좀 이렇게 가지고 하려면은 자기 시장을 열어줘야.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한테 수입 안 한다는 거 협박해갖고 그걸 자기의 레버리지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사실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 너무 지금 수출 지향적인 경제를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의 시장을 중국이 이제 장악하는 이런 문제가 과연 중국이 주장하는 무역 자유화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대체적으로 같이 증진시킬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이익을 같이 증진시킬 수 있을 거냐. 아니면은 이런 식의 구조가 되면은 중국의 어떤 그 시장 지배 역량이 강화되고 그것이 어떤 다른 문제들을 발생시키는 양상으로 갈 것인가. 네.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에서 이제 그 문제를 중국의 이 공급 과잉 문제 이걸로 이제 보통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 지점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지금 이제 그 네 분의 진단에 따르면 러시아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경에 정체성 문제가 있다고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정체성 문제가 최근에 나타난 이 행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 훼손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익이나 국격이나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 정책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냉전이 붕괴되면서 소련이 붕괴가 되잖아요. 해체가 되면서 15개의 이제 다른 국가들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옐친이 러시아 이제 그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 쇼크 세라피라 그래서 충격요법 쓰면서 자유시장을 도입했는데 그게 완전히 폭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푸틴이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석유값이 워낙 좋았고 사실은 뭐 푸틴이 잘해서가 아니라 러시아는 석유 경제 의존적 경제이기 때문에 석유값이 워낙 좋으면서 이제 푸틴이 그때 이제 권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푸틴이 그때도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과거 그 소련 시대 때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다시 가져올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는 옐친의 시대 때 해보니까 이건 다 망하고 과거 우리는 강대국이었고 미국에 맞서고 있었는데 아니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민주화하고 뭐하고 하더니 나라가 망했더라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을 그려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푸틴이 오랫동안 권력을 사실 유지하면 그 안에 부패도 생기고 도전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부패와 도전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명백하게 있고 그 외부로 시선을 돌릴 때 러시아의 정체성과 그리고 과거 러시아의 영광의 회복 같은 것들을 내세워서 바깥으로 내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효과적으로 지금은 뭐 작동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면 이제 뭐 트럼프가 들고 나왔던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again이죠.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고. 근데 그게 내용을 찾아보면은 사실 그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는 게 마가 세력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도대체 누가 트럼프를 찍고 누가 트럼프의 입장에 동조를 하는지 그 유권자 차원에서의 설문조사를 보면은 한 5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유권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냐. 시골에 살고 두 번째 교회 다니고 세 번째 백인이고 네 번째 고졸이고 다섯 번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교회 다니는 고졸 백인 남성. 이 이미지를 다 결합해 보면은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주류였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거 뒤집어 볼까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살고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했고 소수 인종의 여성이다. 그럼 이건 민주당 지지하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게 결국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골에 살고 교회 다니고 고졸이고 백인이고 남성이었던 사람들이 주류였던 게 미국인데 이민자 들어오지, 여성 인권 신장하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가지, 그러다가 건방 져져갖고 교회 안 다니지, 그러고는
고졸로 중산층 유지할 수 있었는데 다들 자식 대학 보내려고 하고 있지? 네. 이게 미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하나 좀 재밌는 통계가 1980년이랑 2020년 이렇게 두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1980년에는 대졸 여성보다 고졸 백인의 임금 수준이 높았습니다. 아, 그랬어요? 1980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그 주류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2020년이 되면은 당연히 대졸 여성의 임금 수준이 고졸 백인보다 높아요. 근데 고졸 남성보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2020년에는 고졸 백인 남성의 임금 수준이 대졸 흑인 여성, 대졸 히스패닉 여성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종 부분이라는 게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네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이유는 경제적이라고 얘기는 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 그렇죠, 그 코드는 그렇죠. 뭐냐면 야, 흑인들이 가져가고 있어. 이민자들이 가져가고 있어. 여자들이 가져가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남성 우월주의고 백인 우월주의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 때려 부수죠, 지금. 맞아요. 대학을 대학교 다 때려 부수고 때려부수죠. 있어요. 맞습니다. 대학 다 때려 부수고 있죠. 배경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거 그다음에 오.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그 중간중간 계속 이제 예, 바이블 들고 다니고. 예. 그리고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대도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해갖고 이제 지금 뭐 표를 얻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주목해야 될 게 워낙에 선거가 있는 나라니까 거기는 이 마가가 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메시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살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포장으로는 문화전쟁 프레임을 씌운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문화전쟁 프레임에 지금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많은 유권자들이 정말로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가지고 살기가 더 팍팍해지거나 삶의 개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분화가 생기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진다라고 그러면은 이 마가 세력이 계속 가겠죠. 그러니까 마가 세력이 얼마만큼 소위 지속 가능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가 끝날 즈음에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트럼프 일기가 코로나를 잘 관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당시 바이든 캠프에서 들고 나온 외교 정책, 자기네들 외교안보 정책의 간판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중산층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간을 점프해서 바이든의 시절이 지났고 트럼프 2기는 자신들은 농민, 노동자, 여기서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던 백인, 시골 노동자를 얘기하는 것이니 근데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것은 그러면서도 또 빅테크 컴퍼니는 자기네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또 역설적인 것은 빅테크 컴퍼니들의 CEO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 계열이거나 네. 또 유학생 계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 분열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그럼 이게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미국발 신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트럼프적 현상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게 뭔가 흔적을 남겨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냐. 이건 좀.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게 있는데 뭐 중국에서 나오는 신중화라는 얘기도 그렇고 사실은 맥락이 같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그 러우 전쟁이 오래 가는데도 러시아 안에서 뭐 반푸틴 여론이 일어난다, 반전 여론이 일어난다는 얘기 거의 없잖아요. 결국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에서 다 지금 현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제일 무서워요. 현답을 주시기 바라겠는데 우문으로 답하면 안 될까요? 우문엔 우문으로. 우답으로. 자 그러면 미국에서 어차피 트럼프는 3년 뒤면 끝나요. 정말요? 최소 의심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연임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연임이 안 돼요. 근데 푸틴도 언젠가는 끝나요. 그럼 좀 혹시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여기 말려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마가의 분화 가능성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화가 안 되고 유지가 되면은 트럼프가 가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제 대체하는 거고. 그렇죠. 뭐 펜스 같은 사람이 그렇죠. 대체할 수 있고. 펜스가 나올 수도 네. 있는 거고. 아니 보세요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따지면 지금 트럼프 2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트럼프를 중심에 놓고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주요 포지션에 갖다 놨어요.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무부 장관, 뭐 국토안보부, 뭐 심지어 뭐 다들 40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한테 충성 경쟁을 해놓게 하면서도
누가 마가 세력의 소위 귀공자가 될 것이고 그렇죠. 중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국은 이제 시진핑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연임하고 2033년 초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시진핑 뒤에 모두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시진핑 시기에 시진핑이 어떤 레가시를 이제 자기가 만들려고 할 것이냐 이거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하고 푸틴이 저기 베이징에서 150살까지 뭐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의학이 발달되고. 그럼 앞으로 70년은 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까 신냉전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게 신냉전으로 지금 신냉전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냉전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랑 소련이 이제 군사 경쟁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핵무기 쌓아놓고서는 군비 경쟁했던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미국과 중국 상황이 과연 거기에 대입이 될 수 있는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력권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제 원래 마가라는 게 이제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제 발생한 이제 단어고 그리고 세력인데 이 지금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보면은 이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메시지가 계속 지금 교차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선 하나는 이제 정말로 냉전 논리. 야 예전에는 소련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네. 2인자가 저 2인자를 확실하게 견제하거나 좀 못 올라오게 좀 억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냉전 논리가 하나고 또 하나는 적당히 잘 해보자. 근데 요번에 그 NDS에 보면은 decent peace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중국 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중국이 이제 까불면은 좀 뭐 혼내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는 담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중국과는 적당한 평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요런 이제 표현이 나와갖고 이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네, 흥미로운 표현이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세력권이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적당히 중국과 미국 간에 서로 이제 세력권 유지하고 상대방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그냥 뭐 병존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가 세력과 트럼프 세력의 그 외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일부는 당연히 이제 대중국 매파들이 여전히 있는 거고 과거 매파군 지금 매파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적당히 이제 중국이랑 잘 나눠가지고 세력권 유지하면서 서로 침범하지 않으면서 살아보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력 중에 어느 세력이 더 주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요거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잠시 후 3부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지금 하 교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그 한 번만 더 말씀 듣고 전날 말씀 듣고 요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만고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제가 계속 딴지 놓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상한데 보통 남들이 말하면 묻어가는 스타일인데 아니 그게 이제 뭐 이야기를 좀 듣다 보면 저는 미국하고 중국 같은 거 러시아는 저는 사실은 이제 경쟁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미래의 패권 경쟁은 기술 패권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중국은 기술 패권을 두고 이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단지 기술 패권이 아니라 저는 그게 세계 헤게모니를 사실은 가져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AI나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을 두고 펼쳐지는 이 패권 경쟁이 정말 저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서로 세력권이니 뭐니 하면서 나눠 가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전하는 말씀 듣고 좀 미래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설 특집 3부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신제국주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최종건 연세대 교수, 하상응 서강대 교수, 이남주 상공회대 교수 그리고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세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요 얘기를 2부 말미에 좀 하다가 좀 끊어졌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국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는 블록 지난 세기 20세기 때죠. 뭘 또 강조를 하세요. 그래 옛날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제국주의 국가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다가 이것도 한계에서 이제 그 블록끼리 충돌하다가 세계 대전까지 갔다. 뭐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그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을 만약에 신제국주의로 만약에 규정을 한다면 과거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아까 이제 어느 분이 세력권이라는 이제 블로그에 그 표현을 쓰셨는데 세력권이 형성이 되고 세력권 간의 갈등, 알력이 가다가 충돌까지 가느냐. 그리고 간다면 그 세력권은 뭐가 되느냐. 이걸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거부터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력권이 3급 미중러로 가느냐 아니면 미국 대 중러로 가느냐. 이것부터가 좀 그러니까 점검이 돼야 될 거예요. 아까 잠깐 좀 이야기는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심화시켜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좀 받아주시죠. 예. 저는 이제 그 김만호 교수께서 그 세력권 개념이 약간 그래도 적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저는 그 아까 하 교수님이 세력권 개념을 쓰셨는데 조금 세력권 개념을 이렇게 앞으로 분석하는 상당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트럼프도 사실은 작년에 국가 안보 전략 네. 여기서 두 가지 사인이 다 있었는데 그 전에 상당히 다른 거는 뭐냐면 그 전에 두 번의 그 같은 보고서에서는 러시아랑 중국을 위협, 도전 세력으로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개념이 싹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느 정도는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한테 영토를 양보해라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러시아의 세력권을 인정해 주는 거고 중국에 대해서는 약간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아주 중요한 경쟁이기 때문에 네. 그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도전 세력이 규정하지 않았지만 또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의 세력 균형은 자기들한테 미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자원을 투입할지는 저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중국한테 넘어가는 건 그냥 영업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수용하고 가겠다. 다만 이제 이걸 막긴 막아야 되는데 과도하게 팽창하는 거는 거기에 자기 자원은 들쓰고 일본이나 한국 자원을 끌어들이겠다는 게 지금 트럼프의 어떤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의 세력권 형성의 가능성도 좀 있다. 왜냐하면 기술 쪽에서도 지금 기술 쪽에서 세력권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저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근데 AI나 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생태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긴 하지만 상당한 정도로 기술도 굉장히 보편성이 있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역학과 연관될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되는 세력권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약간 이제 다국화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사실 되게 중요한 나라는 인도다. 인도가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이나 기술적이나 지역적 영향력도 앞으로 잠재력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저는 그래서 미국, 중국, 인도 그리고 그 밑에 러시아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중견국보다는 조금 파워가 있는 국가들 사이에 어떤 세력권 형성의 움직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제일 불리한 게 저는 유럽 같아요. 유럽은 나라 하나의 힘은 작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 연합시켜서 이 게임에 얼마나 잘 뛸 수 있을지 그게 유럽의 불안감을 만드는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논의의 좀 재미를 자체도 중요하니까요. 네.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냉전 끝나고 소위 역사 종말론 혹은 문명 충돌론에서 그건 아무래도 당시에 이제 무슨 문명이 뭐 7개 권역으로 바뀐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맞아. 상당히 회자됐는데 요새 이제 소위 세력권이라는 말이 등장한 거죠. 세력권의 기본적으로 이 의미는 더 이상 내가 패권국인데 다른 데 다 관여할 수 없으니 우리 동네만 내가 신경 쓸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에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현상적으로는 트럼프의 뭐 고립주의가 될지 거래주의가 될지 하여튼 트럼프 현상 때문에 나타난 거라 저는 좀 조금 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단 트럼프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나름의 그 국가 그러니까 세계 지역별로 재편되는 현상은 분명히 있었다. 아시다시피 상해협력기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중국, 심지어 이란까지 들어간 세력.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리버럴 헤게모니를 지향했던 옛날 미국한테 제재를 받았던 국가들은 또 지들끼리 뭉쳤던 거.
그러니까 소위 반항의 세력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러시아가 거기에 어느 정도 위치를 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이고요. 예. 다만 이남주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인도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인구의 측면에서 경제 규모의 측면에서 또 김만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래 패권의 가장 중요한 기술력의 관점에서 본 인도의 부상이란 것은 정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인도 인구가 젊어요. 그렇죠. 그리고 영어를 해. 예. 그리고 똑똑해. 뭐 이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지만 수학은 잘해.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인도가 현재는 러시아에 중국에도 잘하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매우 실용적으로 움직이면서도 미국하고도 잘해요. 그러니까 요 이제 인도의 향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력권 논증의 반증도 여전히 많다. 이를테면 웨스턴 헤머스피어의 서반구 지역의 가장 중요 국가인 캐나다는 미국과 지금 가장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카니 총리가 다보스에서 한 연설을 보세요. 중견국끼리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소위 미국의 담론의 반기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세력권으로 갈지 어떨지 잘 모르겠다는 저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세력권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다 이제 그 반론도 있고 뭐 그 이제 지지하는 근거들도 있고 그런 얘기는 있는데 사실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이 결국은 이 그 기술 발전이랑 지금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이남주 교수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듯이 뭐 AI 요즘 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논의도 많고 그런데 사실 그 AI와 관련된 논의 중에서 지금 AI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회의론자들은 이게 돈 되는 거 맞냐? 그 얘기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 거품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뭐 세력권이 되건 뭐가 되건 간에 앞으로 그 미래의 그 경제를 이끄는 것은 뭐 AI를 비롯한 그 이제 연동되어 있는 이제 기술 발전일 텐데 이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가냐 중국이 가져가냐는 그 두 나라가 상당히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뭐 AI 관련된 얘기가 지금 압도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돈도 거기서 많이 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이 앞서간다고 그래도 사실 뭐 과언이 아닌 것이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미국은 마치 포기하는 것 같은 지금 느낌이 들고 근데 전기차를 포기를 하고 그게 다 중국에 넘어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은 전기차에 부착하는 거지 내연기관차에다가 부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다 연결을 시켜 보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아마 그 기술 경쟁 부분에서는 신냉전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건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건지는. 근데 다만 이제 군사 쪽 관련된 거에 너무 신경을 쓴다든가 그렇죠. 혹은 이제 과거의 제국주의랑 지금의 상황을 이제 연동시키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화하는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기술 발전을 누락시킨다든가 뭐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소홀히 된다라고 그러면 좀 큰 그림을 보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뭐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서 분업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모르죠, 그거는. 던지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막 던지는 미래 얘기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제 초크 포인트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혹은 지금 뭐 중국이야 이제 뭐 정보가 미국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그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뭐 솔직히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기업하는 장소가 권위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돈을 갖고 있는 사람, 기술을 혁신하는 데 주도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뭐 반드시 대립적인 관계로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냐는 얘기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좋은 거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뭘 다 몰라. 지금 그 나온 얘기 중에 이제 G2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네. G2라는 개념이 2000대 초반에 나왔을 때는 중국은 사실은 그거 개념을 수용 안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 G2를 할 때는 G2 얘기의 함의가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중국이 비용 내고 들어와라. 그거를 니들도 이제 비용을 지불해라. 그동안 얻어먹기만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비용 지불할 수 있지만 그럼 니들도 우리 이익을 타이완 문제나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없이 G2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G2가 지금 또 G2가 나왔는데 옛날보다는 그때보다는 가능성이 좀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중국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중국도 지금은 완전히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가. 니들이 우리랑 정말 제대로 된 협상을 하면 네. G2식의 개념도 수용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를 계속 강하게 이제 지금 내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G2가 과연 약간의 글로벌리 안정은 좀 더 오겠지만 우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영향은 미국이랑 중국이랑 다 이렇게 합의를 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는 룸은 또 좁아질 수가 있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그런 그 G2의 가능성 또는 다극화의 가능성 또 상당한 혼란의 가능성 네. 이게 다 지금은 열어놓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미중이 되든 미중 인도가 되든지 간에 기술 패권 경쟁을 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더 이제 가열차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궁금한 점 정치 군사적 충돌 양상으로까지 가느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피부적으로 제일 와닿고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은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다만 이제 타이완 문제는 항상 휘발성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오판을 하게 될 경우에 실제로 저는 10년 내에 10년 내? 10년 내에 10년이 지나면은 저는 게임이 바뀌기 때문에 10년 이후에는 완전히 정리된 상황이 갈 거다. 그러면 근데 진짜로 2027년설이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자꾸 떠드는 거고 27년도 10년 내네요. 이게 아니 계획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서로의 오해, 전략적 오판에 의한 전쟁. 타이완의 어떤 행위가 중국을 자극한다든지 네. 미국의 어떤 행위가 중국을 자극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있지만 높지는 않다. 네. 중국은 어떤 방식이냐면 저는 중국의 행태는 지금 대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중력을 만드는 방식을 게임을 하고 있다. 뭘 만들어요? 중력을 만드는 거. 자기가 중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힘도 강화시키고 끌어들이는. 내부 힘도 강화시켜서 힘의 격차를 키우고 중국의 어떤 그 매력들을 강하게 어떤 이익적인 측면을 느끼게 만들어서 중국에 끌려오는 게임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적인 어떤 팽창보다는 이쪽에 더 우선 두고 있고 사실은 이게 되게 국면적이지만 올해 1월서부터 2월 달에는 되게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중국 가만히 있는데 1월 초서부터 아일랜드에서부터 그죠? 영국 뭐 유럽의 국가들 다 중국 찾아가고 있고 우루과이 얼마 전에 대통령 갔고 2월 달에도 아마 독일 총리도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임을 중국은 더 선호할 거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계획에 의한 침략보다는. 그리고 뭐 기술 발전 시대에 때는 대부분 다 이제 기술이 한참 발전하는 시기에는 전쟁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력 충돌이 이롭지 않기 때문에 뭐 될 수 있는 한 특히 디지털 산업 쪽의 전쟁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기술 패권이 그쪽으로 달려 있는 한 그냥 아주 극심한 무력 충돌로 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어떤 국지적인 어떤 분쟁이 될 것이지 아주 전면전의 양상을 띈다거나 그러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 전 해봅니다. 예, 뭐 사실 군사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 교수님께서 그 양안 관계에 있어서 오인, 뭐 오해, 오판, 뭐 이것 때문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발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보면 이 양안 관계에서 이 전쟁, 전투는 이 우발적인 것으로 인해서 날 수는 있어도 계획적인 것으로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현상일 텐데 정말 전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식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같은 식으로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식의 도발 혹은 점령을 하지 않는 한 저는 이 상태가 유지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그대로 서로 지지고 볶고 뭐 이러면서 그냥 째려만 보는 으르렁거리면서 하는 거고 다만 이제 우리 동네 한반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긴장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매우 우발적으로 촉발해서 뻥 터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은 있어요. 불길한 얘기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인식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떻게 휴전내지 혹은 종전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인식 지평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하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이게 정말로 푸틴이 원하는 걸 상당히 많이 얻은 방향으로 이제 종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푸틴은 조만간 다음 계획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을 이유는 없죠. 사실 요즘 뭐 얼마 전에 그 독일에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한 것도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마무리되고 나서 좀 다시 정비를 가다듬고 네. 러시아가 이제 발트 3국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몇 시간 안에 발트 3국이 무력화가 되느냐. 근데 생각보다 꽤 빨리 무력화가 된다더라.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보고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그런 얘기까지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끝나고 이제 그걸 당연히 그렇게 끝난다는 거는 이제 트럼프가 푸틴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를 묵인 내지는 방조 내지는 도와준다는 얘기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은 뭐 우리도 우리지만은 당장 이제 중국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겠죠. 아, 미국이 예전이랑 분명히 달라졌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일본에서 벌어진 선거 결과도 보면은 예, 중국에 대해서 좀 도를 넘었다고 싶을 정도의 상당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세력을 게다가 지금 분위기로는 뭐 이제 개헌까지도 가능한 지금 상황으로 물론 이제 참여원 의석이 좀 바뀌긴 해야 되지만 그렇죠. 예, 이제 정치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하나를 놓고서 이게 될 거다 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주위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참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결국 이것밖에는 지금 할 수 없는 게 이제 미래에 관련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론을 이제 슬슬 끄집어내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겁니까 그러면? 눈치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 우리 나름 중견국가 아니에요? 중견국까지만 눈치 봐야죠. 예, 눈치 봐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너무 솔직하다. 뭐 제가 솔직하게. 그냥 제 느낌은 이제 되게 그 약간 지금 약간 불안 요인도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한 당분간 한 뭐 아주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 2년 정도를 보면 아시아, 동아시아나 우리는 우발적 충돌의 위험은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힘의 균형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지어는 지금 북한도 상당히 군사적으로 강해지니까 미국과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뭐 이런 식의 쉽게 상대를 이렇게 압박하거나 주저앉힐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비현실적인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1월 달에 중국 가서 나름대로 또 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좀 이야기가 잘 되는 측면도 그런 구조에서 우리가 양쪽에 조금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자꾸 우리한테 선택만 요구하면 힘들어지는데 약간 공간이 조금 다른 지역보다 좀 있어서 좀 아까 말씀하신 중견국의 어떤 이런 공간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과적으로 예. 12.3 내란을 거치고 탄핵 파면이 되고 정권이 교체된 게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격변하고 있는 세계 경제, 세계 정세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줬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거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미국이 앞에 서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랑 싸움이나 뭐 이게 앞장서겠다. 이런 포지션이었잖아요. 그걸로는 사실 저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싫지만 만약에 12.3 내란이 성공했다 치면 그러니까. 국내적 변화는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결국은
세계적으로 득세하고 있는 극우 세력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그렇죠. 작동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의 우경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유럽의 이런저런 극우 정당들도 야 한국도 이렇게 내란을 통해서 사실상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들은 트럼프한테 잘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내란을 막아선 것, 시민의 힘으로 그러니까요. 앞장선 것은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죠. 큰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한정이 되는 문제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우리 그 김만권 박사님이 제가 위치를 물어봤더니 눈치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외교의 입장이 저는 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미국과 중국과 적절한 거리를 계속 둬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누구 편든다는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말 우리 국익에 따라 철저하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것, 그것들이 뭐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변해가는 정세를 계속 관찰하고 우리 국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한다, 이렇게 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한다라는 다양한 시나리오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안에 들여다보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박 듭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눈치도 눈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상이 뭐 몇십 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특히 이제 세계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그것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뭐 전쟁이 나건 어떻게 되건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 과거의 전쟁사들을 보게 되면은 경제력이 있는 나라는 그래도 운신의 복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아까 그 국익 뭐 이제 뭐 실용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거기에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잘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 네. 이제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중국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뭐 눈치 보고 경우에 따라서 미국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지금 주도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의 보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4월 달에 트럼프랑 시진핑이 만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시그널이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한국의 그 배터리 산업이에요. 그래요? 뭐 만약에 시진핑이랑 트럼프가 4월에 만나가지고 시진핑은 미국의 대두를 엄청나게 사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트럼프가 그러면 배터리 시장은 요즘 가끔씩 나오는 얘기지만 배터리 시장은 그러면 중국한테 좀 더 의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우리 배터리 산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상당히 그래서 아까 협소해지거든요. 손잡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게 그 말씀이셨구나. 그렇죠. 예. 아, 그렇네. 예.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죠. 근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였으니까 이제 그거를 좀 더 운신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제 수준으로 이제 그 번역을 하면 경제적 썸을 잘 타야 된다. 예, 뭐 그러니까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눈치도 좋고 뭐다 좋은데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춰야겠죠. 그러려면 경제 다변화해야 되는 거고 네. 수출 다변화, 경제 다변화 혹은 시장 다변화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동남아 지역 그리고 서남아 그리고 뭐 나가서 뭐 중동, 아프리카까지 열심히 다녀야 되겠죠. 미래 먹거리 구하려면. 그 뜻은 뭐냐면 미국, 중국 당연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과도한 인식적 의존도는 좀 줄이고 좀 이렇게 다변화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지역들이 또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 우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물건 많이 팔고도 사다 주고 그래야 좀 뭐라 그럴까요?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바이 초콜릿도 많이 먹고. 두바이에 또 두바이에 안 팔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 팔고 있는데 두쫑코는 그렇고 두바이 초콜릿. 두바이 세네요. 근데 그 중국이랑 미국 아까 전적으로 동의. 다변화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되게 혼란기라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이 혼란기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제조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만약 우리가 제조업이 상당히 약한 상태에서 이런 상태 맞이했으면 정말 더 어려웠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문화적으로 또 보편화된 어떤 호소력들을 우리가 갖기 싫다
한 것, 이것이 지금 쭉 얘기한 중견국이나 다변화에 되게 중요한 어떤 토대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뭐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뭐 이제 듭니다. 이런 예. 얘기 저는 뭐 그럼 만약에 만에 하나로 문제가 생겨서 여기서 그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우리만 아쉽냐, 니네도 아쉽지. 이렇게 이제 딱 그 세계에 이제 딱 이걸 이제 알려야 된다는 얘기가 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신제국주의 시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지 그다음 발생 원인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까지 한번 좀 쭉 훑어봤는데요. 참 격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운신하고 저신할 것인가 이 문제까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으로 꾸며왔습니다. 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설 특집으로 꾸며드린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에도 설 특집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